안녕하십니까. 제 40회 봄연구원 산학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몇 번 우리 교수님 몇 분과 그리고 우리 연구원과 같이 산학 세미나, 우리 산학센터를 같이 하고 있는 김원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보험에 관련돼서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이제 오프라인이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좀 공지하면 산학 세미나는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 그 전문가분들이 제야에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를 물론 학계와 업계 그리고 연구계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발표하실 주제가 있으시면 보험연구원이나 또는 저희에게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개최하기 때문에 다양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또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보험에 관련된 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삼성화재의 기업안전연구소의 최영화 박사님께서 30분 정도 해주시고 이어서 김혜성 연구위원 보험연구원의 그다음에 김학의 부사장님, 심은희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뭐 부원 없이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화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의 최영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이 귀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보통 뭐 강의나 이런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보통 떨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업계분들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는 자리라서 솔직히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기업보험 시장 현황과 과제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기업보험 시장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재물보험 시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연구소를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는 뭐 79년도에 설립된 민간 방재 기관이고요. 저희는 삼성화재 일반보험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업이나 언더라이팅 손사 쪽에 대한 기술적인 서포트를 하는 조직입니다. 보통 영업이나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이 해당 물건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고요. 또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보험금 지급 수준이나 이게 면책인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업계에서 부를 때 뭐 영업 언더라이팅 손사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보통 방재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주요 손보사에는 저희와 같은 조직들이 다 있고요. 보통 서베이, 컨설팅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기업 보험을 받을 때는 참 단순했습니다.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상당히 단순했기 때문에 화재하고 홍수 거의 이 두 개 가지고 거의 이게 해결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검정백조 어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거나 에이, 설마 저런 게 일어나겠어? 라는 사고들이 점차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위험 평가를 할 때 저희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지금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일단 이 글로벌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들의 처해 있는 리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알리앙즈에서 발표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에 어떤 것들이 리스크가 크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그 1등이 사이버 사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이버 보험에 대해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 이제 사이버 시장을 열려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반 보험 부분에서 이 사이버 보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손해보험사에 있는 IT 인력들은 계약 지원을 위한 이런 시스템 쪽에 하는 인력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이버 보험과 관련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뭐 우리나라 사이버 보험 시장은 뭐 거의 걸음마 단계고요.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일본이 한 3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1 또는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고객들한테도 사이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떤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 회사에 있는 전산센터가 불이 나가지고 전산이 셧다운되면 그거 사이버 보험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전산센터가 불나고 셧다운되는 거는 재물보험이거든요. 그만큼 고객들도 이런 사이버 사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고 이 사이버 보험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 보험 뭐 앞으로 우리나라 그 일반 보험 시장 중에서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 중단입니다.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중단에 대한 어떤 보험 시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전통적인 리스크입니다. 자연재해입니다. 뭐 태풍이나 침수, 지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자연재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경험치를 넘는 자연재해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한 방에 손익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작년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강남 수침으로 인해서 일반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상당히 손익이 악화가 됐었고 일반 보험 쪽에서는 뭐 저쪽 포항 쪽에서 큰 수해가 있어서 국가 기관 산업이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그런 사고가 났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 누적 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보험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나눠서 누적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뭐 누적 관리를 하는 회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희 회사가 이제 자연재해 누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해상이 하고 있고 뮤니클이나 스위스리 이렇게 손에 꼽힐 정도로 현재 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누적 관리를 하게 된 이유가 2011년도에 태풍 홍수가 났을 때 저희가 한 방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약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전 세계를 거의 100개에서 200개 사이에 존으로 나눠서 현재 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 뭐 팬데믹은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뭐 복교,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화재 폭발, 시장 성장, 숙련된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이 모두 기업 보험 시장의 리스크로 직면하면서 반대로 시장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번의 숙련된 인력 부족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자동화 또는 로봇을 활용한 그 공장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그 일반 보험 중에서 그 패키지 중에 지금 현재 MB를 드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로봇가 활성화되고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일반적이 되면 아무래도 이 패키지 중에서 일반 재물뿐만이 아니라 MB 쪽 시장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해보험사에서 이 MB를 평가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MB 관련된 뭐 요율이나 뭐 이런 위험도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 쪽에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할 것이고 전 선보사들도 이런 기회를 좀 잡아서 나중에 시장이 커갈 때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후 변화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기후 변화 이상 기후가 되면서 그 탈탄소 그다음에 ESG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주요 보험사들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ESS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 한 예를 들면 예전에 ESS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모든 보험사들은 그 ESS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불나면 물로 끄면 되지. 숙방 설비 달았으니까 뭐 피해가 크지 않겠지. 근데 ESS는 한번 불이 붙으면 무조건 MFL 사고입니다. 100% 사고, 전선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기술이 등장을 하고 신규 보험 시장을 열리게 될 때 과연 손보사들이 거기에 대한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험을 인수를 하느냐. 그래서 ESS 한참 불났을 때 전 보험사들이 ESS 인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정책상 뭐 신재생에너지 막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또 선보사들은 얘가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도 그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스크들이 그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사이버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사이버라는 애는 그 등수에도 포함되지 못한 그런 리스크였고 예전에는 큰 리스크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리스크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런 비즈니스 리스크들이 전부 일반 보험에서는 보험화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보험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손익이 악화되는 뭐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일반 보험은 크게 이제 기업성 보험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물보험, 특정보험, 해상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선보사들이 재물보험, 특정보험, 해상보험 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보통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보험이나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 평가를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주로 이제 재물보험 쪽은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링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위험이 얼만큼인지 파악을 하고 실제로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을 손해보험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가서 그 고객사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을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종합이라든지 건설공사라든지 조립공사 이런 부분들까지 그 입구서부터 후단까지 모두 보험사가 관여를 해서 그 고객사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손익 관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패키지는 뭐 섹션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현재는 재물과 기업 휴지 또는 재물과 배상 책임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MB 쪽은 그렇게 가입률이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휴지 같은 경우도 큰 기업들은 다 기업 휴지를 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저 BI를 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금 내주는 비율을 보면 재물보험보다 기업 휴지로 나가는 내주는 보험금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재물로는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사고가 났다고 하면 기업 휴지로 나가는 게 보통 300억, 400억 이런 수준으로 오히려 더 많은데 오히려 고객들은 재물 쪽 위주로 보험 가입을 많이 하시고 기업 휴지는 그렇게 많이 가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을 인수를 할 때 저희 같은 이제 방제 쪽의 사람들이 나가서 COPM 요건 뭐 전 세계 다 뭐 공통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문으로 리포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보유하기 위한 이제 최대 예상 손실입니다. 교과서 보시면 아마 PML이나 EML 쪽을 더 많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MFL은 보통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MFL은 이 EML이나 PML 뭐 모두 뭐 개념은 비슷한데 가장 보수적입니다. EML이나 PML은 소방 설비 인정 여부라든지 외부 소방대가 어느 정도 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MFL은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있든 소방서가 옆에 있든 다 무시하고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얘가 어디까지 자연적으로 연소해서 끝날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MFL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마다 MFL을 채택하는 회사들이 있고 EML을 채택하는 회사도 있고 PML을 채택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스크립트 할 때 이 최대 예상 손실 분야를 보게 되면 다 다릅니다, 값들이. 근데 저희는 이제 MFL을 채택을 하게 된 이유가 2014년까지 저희도 EML 중심으로 하고 있다가 2015년도 MFL 쪽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뭐 다른 백그라운드 좀 있긴 하지만 이 MFL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EML이나 PML보다는 MFL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설비 인정 여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이 비율이 38%입니다. 미국이 88%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60%는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그 2000 쿠팡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지연 동작해서 늦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 전손이 났죠. MFL로 하면 저희 평가로는 100%입니다. 근데 EML이나 PML로 하면 100%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L로 예를 들어서 80% 해가지고 80%로 추정을 했는데 이게 전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익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최대 예상 손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회사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국내 실정 요거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손해보험 변화 방향인데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사이버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보험화 단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ESG 리스크도 현재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커갈 시장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립되어 있지 않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리스크 맵이라는 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재해 누적 관리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그 뮤니클이나 스위스리에서 하고 있는 뭐 나탄이나 캔넷을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2013년도서부터 GRM을 단독으로 개발해서 이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년도서부터 이 GRM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재보험 리포트 내볼 때 모든 자연재해 관련된 거는 GRM 등급으로 현재 리포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해외 재보험사들이 이제 저희 리포트를 받아볼 때 이 자연재해 관련된 리스크 그레이딩을 뭐 아무 그 태클 없이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검증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자연재해 리스크 그레이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태풍, 지진에 대해서 그 이벤트 엑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존을 100개에서 200개 사이로 전 세계를 다 나눠놨습니다. 다 나눠서 그 해당 지역에 우리 계약이 얼만큼 들어가 있고 거기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나는지를 다 그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 존에
그 맥시멈이 100이라고 보면 그 1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인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누적 관리를 이 담당자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누적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뭐 세계적으로 한 5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FM 글로벌 같은 경우도 누적 관리를 안 해서 예전에 그 플로리다 홍수나 허리케인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손익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그 GRM을 통해 가지고 누적 관리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한 방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GRM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거 조금 외부에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만 단독으로 갖고 이제 2013년까지 10년간 사용을 해왔는데 나탄이나 캔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선보사들도 다 아이디 사가지고 그 돈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GRM을 이제 외부에 오픈해가지고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 조그만 돈이지만 외화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외부에 지금 공개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자료는 넷겟이나 그, 그 뮤니크의 나탄에서 쓰는 모든 자료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오히려 이제 국내 자료 같은 경우는 그 해외에 있는 자료에다가 저희 기상청자를 한 번 더 엎어가지고 국내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은 오히려 더그 뮤니클이나 스위스 리커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팅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 재보험 리포트에다가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서 박사님, 뭐 시간을 너무 많이 아끼셨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우리 토론자분들이 얘기하고 나면 뭐 박사님 한 번 더 말씀하실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서 토론 자료를 일단 보내주신 우리 김혜성 연구위원님 일단 토론을 듣고 그다음에 김학희 부사장님 토론을 듣고 심현우 교수님 토론을 듣고 그다음에 플로우에서 오늘 뭐 많이 오셨습니다. 오프라인. 그래서 오프라인 오신 분들 얘기를 듣고 다시 우리 최영하 박사님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김혜성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소개받은 보험연구원의 김혜성입니다. 그 저기 사회 자 김원수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뭐 저는 이렇게 기업보험 시장에 대한 논의가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라서 좀 전반적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오늘 뭐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뭐 질문 또는 이런 어젠다로 좀 이렇게 좀 논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기업보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 기업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보험의 주력이지만 국내 보험 산업에서는 공론의 장에서 뭐 거의 이제 논의가 잘 안 되는 굉장한 생소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가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뭐 오늘 그 어떤 세미나가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제 손보호사들의 경영진의 주요 어젠다가 장기보험이다 보니까 사실 경영진들이 장기보험을 논의할 때는 정말 최고 난이도의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계리사들이나 쓰는 이제 알파, 베타와 또 뭐 알파의 이연의 문제가 손익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걸 이제 최후 경영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최근에는 더 나가서 이제 최선 추정 부채나 미래 현금 흐름, 뭐 보험 계약 마진율, 그다음에 이제 금리까지 논의하는 수준인데 비해서 사실 이제 손해보험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해외 선진 보험사의 지분을 사서 해외 선진 손보사의 이제 이사회에 참여를 해보셨던 분이 그 참여를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정도 이제 손해보험을 하신 전문가들이 이제 이사회에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이번에 판매한 상품의 준비금을 이 지급준비금이죠. 지급준비금을 적정하게 쌓았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이슈를 주로 다루면, 일반 손해보험 이슈 다루면 손익을 주로 다루는데, 사실 이제 현재 손익은 대부분이 언더라이팅 이어로 보면 다 이제 전년도 계약에서 나오는 거고 이미 지나간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미래의 관점에서 이제 언더라이팅 이어 새로 받은 계약이 과연 제대로 받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굉장히 이제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최근에는 이제 기후 위기에 따라서 이제 언더라이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게 이슈일 테고, 뭐 예를 들면 팬데믹 같은 때에는 이제 해외 손보사들이 다음에 다른 팬데믹이 오면 이렇게 공사 협력에 물리적 손실을 동반하지 않는 BI, 이제 기업 휴지를 공사 협력으로 어떻게 만들까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실제로 이제 행위들과 이런 게 좀 어젠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뭐 이제 얘기를 해주신 기업의 리스크 관리 서비스나 리스크 서베이나 뭐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얘기들, 뭐 이제 좀 더 나가면 최적 보유 전략이나 뭐 이런 논의들,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준비금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좀 프로퍼티 앤 캐주얼 기업보험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능이 확대되는 의미, 이런 쪽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손해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미래가 이제 그런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가 정말 사회적 어젠다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왜 그러니까 기업보험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그러면, 실제로 일반 손해보험이 비중이 너무 낮은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그럼 기업보험은 얼마나 되지도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에 가계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이 있는데 가계성 보험은 얼마나 되고 기업보험은 정말 얼마인지도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통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대충 이제 제가 이제 가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봐주면 전 세계 기업성 보험 시장이 스위스리 자료에 따르면 7,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 손해보험이 한 9조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업성 보험일 거라고 봅니다. 아주 일부의 가계성 보험만 있을 거라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이제 기업 보험이라고 치더라도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1%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인 거에 비하면 뭐 상당히 이제 기업 보험의 비중이 낮고, 대충 추론을 해보면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이 발전돼 있고 이런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어떻게 보면 GDP 대비 비중이 낮은 나라가 아닌가? 이 기업 보험의 비중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기업 보험이 잘 논의가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현재 기업성 보험의 최근 이제 숫자들을 좀 보면 지난 한 3년 사이에 우리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 정도 성장을 했고, 이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졌냐고 보면 주로 오늘 이제 말씀하신 이제 재물보험, 이제 이게 패키지 보험 쪽에서 거의 이제 보시면 이제 거의 40% 정도 성장이 있었고, 책임보험에서도 한 40% 가까이 성장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이 거의 이제 성장을 이끌었고, 성장이 나쁘지는 않은데 손해율로 보면 이제 우리 합계 손해율에서 대충 이제 아마 이제 사업 비율을 여기서 더 해야 되니까 사업 비율이 한 20%대 정도 된다고 보면 아마 이제 2020년하고 2022년은 적자였을 거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거는 이제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
이 손실에 대부분 영향을 미친 게 종합보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2020년에 굉장히 큰 대형 사고들이 좀 많았었고, 2022년에도 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큰 사고들이 나면서 이제 패키지 쪽에서 손실이 크게 났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논의한 게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패키지 영역 쪽에서 거대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보험사들끼리의 경쟁은 심화되고, 이거에 따라서 재보험 비용은 굉장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 이제 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해외 재보험사들이 굉장히 커패시티를 이제 축소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리 그 김원수 교수님도 이제 우리나라 보유율 증가의 필요성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유율이 굉장히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가격에 어쩔 수 없이 떠안는 걸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된 게 현재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손해율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리스크를 진짜 전가를 해서 보험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산업이 이렇게 이제 안 좋으면 사실은 이제 진짜 이렇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기능이 강건하게 유지될 수가 있냐? 그러면 막 빠져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강건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진짜 사회적 역할을 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좀 위기 상황 이런 게 이제 현재는 좀 있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이 보유율 증가가 실제로 보험회사 내에 있는 자본 할당을 장기보험이 과 함께 진짜 기업보험에도 자본 할당이 더 늘어나고, 이게 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이제 우리가 정말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제일 핵심은 결국 이제 기업보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보장 공백이 얼마나 크고, 그 보장 공백을 메꾸는 기능을 손보사들이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 출발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제 포스코나 이제 한국타이어 사태를 보면서, 포스코나 한타 같은 대기업도 BI를 들지 않는구나. 이제 개발원 통계를 보면 이제 종합보험 가입한 거에 이제 재물담보 가입한 거 중에 한 5% 정도만이 이제 BI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 한국타이어 가서 이제 BI를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가입을 안 하셔가지고 손실을 안 입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정말 부장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보사가 가야 되는 진짜 역할인 것 같고, 오늘 얘기한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언더라이팅을 한다는 일이라는 게 결국 시그널을 이제 모두에게 주는 행위인데, 이게 얼마나 사고 확률이 높은지, 이걸 받을 정도인지 받지 못할 정도인지에 이제 결국 이제 사고 예방이나 손실 감축을 위한 언더라이팅의 어떤 시그널 기능이나, 더 나가서 오늘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이쪽 연구소에서 하는 기능 중에 이제 방제 컨설팅 같은 리스크 관리 서비스 기능까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 높여 나갈 수 있냐, 이런 게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신 논의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COPM 같은 건 좀 공학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서베이인데, 이거하고 요율 적정성이나 적정 보유는 이제 언더라이팅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긴장과 갈등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대형 사고 났을 때, 실제로 우리가 돌아가 봐서 서베이 리포트에 이런 거 정말 체크했어,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다 지적한 문제야.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어떻게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공학적으로 다 평가하고 다 보여줬어.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인수할 때는
이제 경쟁도 심하고 막 딴 데서 가격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정 보유를 넘어서 보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면 중에 어떤 부분은 그런 이제 경쟁의 심화가 이 공학적인 리스크 평가, 인수 보유 최적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해하고 있는 단계? 뭐 이런 게 또 이제 해외 재보험사들이 한국에 커패시티를 안 주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실제로 경험하신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아쉬웠던 사례나 성공적인 극복 사례들, 이런 이제 영업이나 이제 언더라이팅의 이런 입장을 넘어서 어쨌든 공학적인 과학적 판단이 이런 걸 넘어서 좀 이제 사고를 예방하거나 손실을 줄였던 경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FM 글로벌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학적 리스크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정말 결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단기간 내에 예를 들면 글로벌 보유 기업들 중에 가장 사고 확률이 높은 데가 어딜까?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사고를 줄이는 이런 단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정말 이런 거 아닐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런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반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 이제 GRM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우리가 ESG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ESG가 되게 이제 헛바퀴인 경우가 많은 게 실제로 이제 기후 위기로 한국에 무슨 영향이 오는 거지를 아직은 아무도 시뮬레이션한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대부분 지금도 논의되는 수준이 다 이제 좌초자산만 논의를 하는데 이제 좌초자산은 자산이 부채로 전환되는 거라면 보험사는 우리가 들고 있는 부채가 막 몇 배짜리 부채로 뻥튀기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SSP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각각의 갖고 있는 이제 지형 각각의 이제 그 GPS상의 이제 위치들에서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 리스크나 아니면 이제 홍수 리스크나 산불 리스크가 얼마나 이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RCP 8.5 시나리오다. 그러면 이때 정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정도 보유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최대 손실이 뭐 그 전에 예를 들면 보험회사들 보통 얘기하면 뭐 지금 기껏해야 한 번 터지면 뭐 한 2천억 뭐 아니면 삼성화재 좀 더 클 것 같습니다만 뭐 이제 그 총보유한도 가지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보유한도 훨씬 더 키워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보유를 이만큼 하면 돼 라는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원에서도 이제 캡 모델 이런 거 개발했는데 사실 한국적 캡 모델이랑 GRM에서 하는 이런 거랑 SSP 시나리오 기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내에서 다 결합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물질적인 뭐 이제 보유 물건들이 기후 변화에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의 재무적 손실 규모가 커지는지 이런 연구가 좀 돼야 우리가 정말 ESG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을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GRM의 국내 모델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연구원에서 또 이제 그 BCP 이제 사업 연속성 계획을 이제 보고서도 내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모델은 이제 그것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더 이제 폭넓은 단계 이제 사후 위기 관리까지 막 다 포함해서 BCM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종합적인 모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구소 이제 보고서도 보면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손보사나 제보사들이 공익기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이제 사업연속성 계획 프로그램 같은 걸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는 이렇게 이제 여기 연구소에서 만든 이런 모델들을 그러니까 BCP가 아니라 BCM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이런 것들로 좀 더 나가면 훨씬 그런 이제 뭐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어젠다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많은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이런 이제 리스크 관리 서비스가 보험회사의 핵심 역량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서 어, 이제 우리나라 1위 보험사나 그러니까 글로벌 몇 대 보험사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 서비스의 주체가 보험사인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브로커인 게 맞는 거냐, 뭐, 또 보험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브로커의 역할 확대나 우리나라의 이제 보험사의 역할 재정립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거 해오신 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버 보험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사이버 보험이 발전 안 한 나라인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미래에 이제 사이버 클 수 있다고 봤는데 어떤 모멘텀으로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IT 되게 강국인데 사이버 리스크 분석도 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여기는 우리는 진짜 사이버 보험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발표급 토론을 사실은 조금 우리 김혜성 박사님이 이제 현업에서도 오래 계시고 아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서 좀 다양한 걸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발제자님 또 뭐 자연스럽게 이 정답이 사실은 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세미나가 이런 뭐 토론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토론으로 우리 김학의 부사장님 A원에서 오늘 실무를 아주 하시고 이론도 밝으신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91년 1월부터 손해보험사에서 한 7년, 그다음에 그 마쉬코리아에서 17년, 그다음에 이제 에이온 코리아에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년째 이제 기업보험 영업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많은 이제 박사님들도 계셔서 제가 뭐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은 경험은 없지만 시장에서 제가 듣고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유하면 좀 손해보험 전체 업계의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보험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의 규모와 뭐 어떤 그런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손해보험이 없이는 기업을 갖다가 운영하기에 많은 리스크가 있거든요. 모든 사업을 다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인 자본을 써서 하기 때문에 더 그만큼 리스크 헤징이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33년 동안 이제 고객을 한 1000여 개의 고객들 또 프로젝트를 대하면서 느낀 게 제가 이제 외국계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이제 간접 경험을 한 부분하고 제가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법인 영업을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보험 중개사로 와서 영업을 초창기 때는 96년도에 이제 보험 중개사에 왔었을 때 초창기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투법인들을 글로벌 마스터 인슈런스 프로그램들을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IBM, 뭐 코카콜라, 휘레패커드, P&G 이런 기업들이 본사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96년도에 OECD 가입한 후에 97년도에 이제 보험 중개사 제도라는 게 생겨서 지금 이제 그 당시 중개사들은 주로 그 보험사 또는 그 재보험사의 재보험을 하는 보험사의 보험을 해주는 그런 역할에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30년이 흘러서 시장이 이제 보험 메이저 중개사들의 매출은 재보험 한 40%, 그다음에 원수보험 중개가 오히려 6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고객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손해보험 쪽에 우리가 이제 고객을 이해를 하고 고객이 갖고 있는 성향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외국하고 한국하고의 이제 차이점은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외투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파이낸스에 컨트롤러
트레저러 밑에 이제 보험을 담당하는 리스크 매니저라는 보험 담당 및 이제 환경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 전업으로 계신 데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이 화재 보험은 총무팀에서 그다음에 뭐 그 보험 종목별로 영업부에서 적하보험을 들고 법무팀에서 임원배상 책임을 들고 인사팀에서 단체보험을 들고 하나의 이제 그 본인 업무에 부대 업무로 보험을 담당하시는 기업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서는 법무팀 안에 보험팀을 갖추고 그 풀타임으로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 학부도 있고 이제 뭐 기타 뭐 석사 박사님 많이 계시고 그 지금 많은 후학들이 양성되고 있지만 이 한국에도 이제 그 보험학과 커리큘럼에도 많이 유사한 게 있을 텐데 리스크 매니저 과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기업들이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의 소양이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이제 회사 전반에 대한 미팅에 꼭 참여가 돼서 영업에 대한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에 대한 지식이 다 있으신 분들이 담당하는 게 딱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캡티브로 계열사에 이제 보험사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매년 입찰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보험사를 입찰을 통해서 바뀌고 그래서 롱텀 서비스 릴레이션십이라는 그런 개념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큰 사고가 나더라도 그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 더 싸면 보험사를 변경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보험사들이나 보험사들도 어떤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예전에는 한 20년까지 이렇게 글로벌 마켓에서는 사고가 났었을 때 그거를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재무제표의 어떤 플렉츄에이션을 스무딩을 해주는 역할이어서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보험료로 보험 사고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매년 또는 2, 3년에 맞게 그 보험사를 입찰을 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고객과 보험사의 신뢰가 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뭐 5배 올리고 7배 올리고 5년 안에 회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 직원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언제 또 보험사가 바뀔지 모르고 보험금을 받고 나면 다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이 고객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매니징이 잘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한 역할이라고 보면 한국 보험의 가장 또 큰 특징이 자기 부담금이 기업 보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험 중개사들이 재보험을 하는데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수용을 못하는 이유의 50%가 자기 부담금입니다. 재보험사는 생각보다는 클레임을 담당하는 인력이 많지 않고 클레임 트랜잭션 건수에 따라서 그게 다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기 부담금을 낮게 가져가는 한국 예전의 화재보험 형태에서 이제 일부 많이 벗어난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계약이 굉장히 낮은 그 금액을 유지하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년 대비 보험료 몇 프로이나 이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사실은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 매니저들은 TCOR이라고 해서 토탈 코스트 오브 리스크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탈 코스트 오브 리스크의 가장 큰 팩터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더 디덕터블로 경상비가 지급된 비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경상비가 지급된 비용,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한 비용, 이 네 가지 팩터를 20년, 30년을 관리를 하고 보험료 이제 자기부담금 레벨에 따른 센시티비티를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자기부담금을 어느 정도까지는 자가보험으로 운영하는 게 얼만큼 코스트가 세이빙 된다는 그런 이론에 따라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공장은 자기부담금이 뭐 250억, 창고는
뭐 10억, 오피스는 1억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갖고 있는 오퍼레이션 타입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부담금을 많이 갖고 가는데 또 특히 기업의 이 현금 유동성에 따라서 보험 사고가 났었을 때 자기부담금을 자체 비용으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기부담과 아니면 기업이 바로 이제 원상복구를 위해서 자기부담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바로 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과는 자기부담금을 설정 기준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동일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 보험 관리의 기법이 전년도 거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보험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3년, 5년마다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굉장히 또 안 되고, 본인이 또 한 몇 년 하다 보면 또 다른 업무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을 열심히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제 가격만 낮추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과다 경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앞에서 발표 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업 휴지나 간접 기업 휴지에 대한 그 스타디를 할 수 있는 그 재무적인 그런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기가 그로스 프로핏에 대한 개념이나 스탠딩 차지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흑자 기업과 적자 기업, 그다음에 PF 사업, 그것마다 이제 기업시를 드는 방식이 다 다른데 또 약관을 쓰는 것도 그로스 프로핏 약관을 쓰느냐, 스탠딩 차지 약관을 쓰느냐 이 기준도 틀리고 그래서 이 보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업의 지속 성장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일이 없는 직원한테 보험을 맡겨서 야 이거 그대로 보험사 견적 몇 군데 비교해가지고 그냥 가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숙제를 하다가 막상 사고가 나보면 뭐가 안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고 최근에는 특히 인플레이션이 엄청납니다. 글로벌 보험 중개사들의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객한테 적절하게 가입 금액을 조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에러 앤 오미션 라이빌리티로 중개사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 보험 자체에 대해서 가입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사고가 났었을 때 그거를 중개한 모집 채널이나 그리고 또 오랜 기간을 같이 관리했던 보험사가 이 그 사고 때문에 계약자하고 큰 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고객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그 고객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고객님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 손해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과 영업과 클레임 쪽 측면에서 순보 쪽에 이제 과제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이제 2019년도까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으로 대형 재해들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과거에는 뭐 코리안리를 포함해서 많은 재보험자들이 재물보험 보험료율의 한 150% 정도가 기업유지 리스크 요율 정도로 책정을 했었는데 막상 사고가 나 보니까 2배 이상 2.5배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업유지 가입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은 사고가 나도 물적 손해로 끝나지 기업유지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요율은 그 재물담보 PAR 요율의 BI 요율은 거의 2배 수준으로 가면서 자기부담 타임이세스 같은 면책 기간도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나 기업유지나 또 해외에서는 또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재보험 시장이 경색화되다 보니까 하드마켓이라는 지금 사실은 뭐 현직에서 현재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3년이라는 긴 기간의 하드마켓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사나 중개사들이 분기별로 마켓 리포트를 보험 종목별로 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퍼스트 쿼터 정도 왔을 때 이제 플랫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손보사들은 이제 주로 상위사 위주로 3년 전부터 이제 판단요율이라는
그런 요율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는 하드마켓으로 매년 보험료율이 재보험사들의 요구하는 보험료는 10에서 15%씩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려가는 시장이 또 같이 돼서 그게 이제 디커플링 되다 보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그때 이제 재보험 플레이싱 할 때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이 손해보험 쪽의 일반보험 성장성은 손해보험 전체가 생고 대비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기업보험도 뭐 많은 여러 가지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 신설로 인해서 성장은 하고 있지만 손익구조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제 사고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합리적이지 않은 적정 요율을 쓰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봐서 보험의 이제 해외 재보험사하고의 역수지차는 어떻게 보면 그 그게 역수지차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 보면 우리가 해외로 보험료를 납입한 거 대비 보험금을 더 받아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한 장사처럼 보이지만 보험금을 그만큼 회수했다는 거는 국내 손해율이 또 더 안 좋아졌다는 거를 반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많은 그 국내 선보사들이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베트남 뭐 이런 쪽에 그 지사 또는 법인을 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은 해외 현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지금 사업장들이 대부분 해외로 많이 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보험이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 글로벌 마스터 통합 프로그램이 돼야 예를 들어서 이 생산 기지마다 어느 원부자재하고 중간재하고 완제품과 조립이랑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보험증권이 하나로 묶여 있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그 보험에 간접 기업 휴지 보험 리스크도 없애면서 온전하게 기업의 리스크가 연결 재무제표를 다 프로텍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조금 더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 그 염두에 두고 많은 리딩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준비를 더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는 좀 민감한 사연일 수도 있는데 이미 생보 같은 경우는 뭐 좀 완전하지는 않지만 재판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코스트 세이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산재보험 뭐 이런 것 관련해서도 이제 GA 조직을 이제 자회사로 이제 분리하고 있는데 에이온 같은 경우나 뭐 마시 같은 경우도 전체 이제 매출의 50%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3% 언더로 돼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재판 분리 시장은 제조와 판매를 분리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언더라이팅, 클레임, 자산 운용에 집중을 하고 이 판매 채널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 그다음에 어떤 불안전 판매의 방지, 그리고 클레임이 이 손해보험, 기업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비정형성이거든요. 앞으로 AI가 한참 뒤에도 카바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의 오퍼레이션이나 어떤 사업의 특성 자체가 정형화되지를 않기 때문에 고객의 사업장에 딱 맞춘 테일러메이드 상품을 만들고 컨설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험사들도 사실은 영업부 직원들은 그 보험사의 숙제도 그겁니다. 어떤 고객을 직원이 사유화하면 안 되고 회사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 순환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고객 사업장을 리스크 서베이를 전혀 안 해본 보험사 직원이 주간 보험사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보험 조건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보험의 영역은 고객에 진짜 맞추고 고객의 리스크를 갖다가 잘 파악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재판 분리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재판 분리의 문제도 이런 가계성 보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기업보험 쪽에서도 이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업 그리고 뭐 이 손해보험 전반에 걸쳐서 또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에 제가 특별하게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유사한 질문들. 시장은 하드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판단 요율을 하니까 오히려 글로벌 시장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심현우 교수님에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미나에 대한 토론자로 요청을 받았을 때 살짝 놀랍기도 하고 걱정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뭐 제가 일반 보험에 대한 실무적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파악하는 선에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일반 보험과 관련된 세미나가 자주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한테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일반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보험이 어, 손해보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외국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 일반 보험 분야에서 예측 모형이나 이제 새로운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접목시켜서 개발을 시켜 나가고 많이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분야, 핫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런 외국과는 다르게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 일단 다른 점들은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업보험의 시장 확대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 주제를 다른 분이 말씀하실까 봐 걱정이 들었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 분이라도 인공지능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제 토론의 주제가 소모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별로 친한 분은 아니신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전력에 계신 분인데 어, 그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어, 그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전봇대 아니면 송전소 이런 설비에서 이제 자연재해,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뭐 침식이 일어나거나 부식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실 위험관리 전문가가 아니고 그 해당 설비 분야에 있는 아주 작은 파트에 있는 실무자분이신데 무슨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 물론 제가 계리학과에 있는 교수긴 하지만 저는 보험 설계나 보험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이제 아는 분만 연결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일단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대기업조차도 이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어, 저한테까지 이렇게 사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걸 봐서는 사실 이 기업보험 시장이 한국에서 좀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보험 시장의 보험 침투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생명보험의 경우에 국한된 얘기인 것 같고요. 발표자분께서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던 바와 같이 이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의 경우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 이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보험회사 마케팅 팀에서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 보험을 떠나서 일반적인 마케팅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이미 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추천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시청한 동영상과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어, 다음 영상이나 광고 영상을 선정하는 거 잘 아시죠?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영상을 클릭한 적이 없는데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봅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동영상 알고리즘이 뜬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 또 이런 사례도 있는데 미국 유통업체 중에 타깃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근무하는 통계 전문가가 만든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미성년자 여성 고객이 어, 임, 출산 관련 쿠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은 임신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출산 관련 쿠폰이 왔냐라고 이제 소녀의 아버지께서 이제 그 타깃이라는 업체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임신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보냈냐. 근데 사실 그 쿠폰을 받고 나서 그 임신 테스트를 해봤더니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걸 알기도 전에 이미 그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을 한 거죠.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계약자가 가입을 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하고 어, 추천을 해주는 뭔가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핫하게 떠오르는 챗 GPT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궁금해서 뭐 그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알려줘라고 해봤더니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에너지 시장 변화, 기술 및 혁신 변화, 환경 규제, 사회적 책임, ESG, 안전사고 뭐 이런 게 쫙 뜨더라고요. 뭐 매우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기업 담당자가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검색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그 대기업이 아닌 이 중소기업이나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까지의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기업 경영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반 기업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험 시장은 비자발적 수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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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일반 기업이 본인이 아, 그 인지하고 있는 위험 외에도 다른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경험했듯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한 어, 팬데믹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없었고요.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화학 공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화학 공장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폭발이나 화재 위험 이외에 다른 위험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할 수 없는 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ESG 경영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을 누가 걱정을 했겠습니까? 사실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다 걱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위험관리 전문가 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보험 시장의 시장 확대에서 이제 찾아오는 서비스, 그 소비자가 찾아오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찾아가는 관점에서도 보험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네,
보통 그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재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컨설팅 자체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어, 다른 토론자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보험 중개의 영역인지 보험 회사의 영역인지 뭐 약간의 그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 보험 분야에서 이게 컨설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런데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보거나 기존의 기업 보험에 이제 판매하시는 방식을 보아왔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약간 정성적인 분야, 정성적인 컨설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요즘에 인공지능 기능이 많이 기법이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어, 뭐 회사별로 또는 작업장별로 위험의 상대적인 위험도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도 그렇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따르고 굉장히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면 그분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업 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위험 경감 노력도 주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른 분들이 받으셨던 것처럼 재난 문자 저도 받았는데요. 어, 재난 문자 이게 굉장히 불쾌한 거긴 하지만 어, 두 번의 그러니까 실수보다 두 번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면 위험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어, 예를 들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 모델을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갖고 계신데 뭐 그걸 이용해서 재난 문자처럼 뭐 홍수가 발생한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풍해가 온다거나 할 때 이 가능성을 미리 이 기업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진 같은 경우는 예측이 뭐 굉장히 힘들지만 이 태풍이나 홍수나 풍해 이 정도는 미리 하루 이틀 전이라도 사전에 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이걸 고지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내가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있다라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상식적으로 뭐 자동차 운전 조심하세요 이 뭐 편지를라든가 이메일을 받아보는데요.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이제 즉시적으로 사전에 이 사전 위험 고지를 할 수 있는 사전 위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표자분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자연재해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보험에서도 요즘에 추세는 이제 요즘에는 통계 전문가는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자연과학 전문가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과학 전문가, 지구과학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아주 작은 보험회사의 경우가 아니고 큰 보험회사의 경우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일반 보험이니만큼 일반 보험 이게 모든 위험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이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손해보험 회사들이 뭐 의료 전문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분야 전문가도 좀 채용을 하시고 어, 어, 모델 관리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 그리고 사이버 보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 사이버 보험은 제가 연구한 게 있어서 나름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가 이 기업의 사이버 보험 위험이 높은지 아십니까? 어떤 기업이 사이버 위험이 높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IT 기업이 이제 사이버 보험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IT 기업들도 보안 위험이 있지만 제가 연구했을 때 깜짝 놀랐던 점은
대학이나 유통업체가 사이버 위험이 크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대학이나 유통업체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많고 유통업체들은 고객들이 많죠. 근데 그 많은 고객들에 비해서 위험 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어, 하지만 이제 대학이나 유통업체는 좀 덜하긴 하지만 대학 같은 경우에 사이버 위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각 기업이나 기관들이 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위험과 인지하고 있는 위험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웃바운드도 생각해 봤는데요. 뭐 한국 보험회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로 해외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도 원해서 이렇게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보 시장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활로를 찾다가 이제 해외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손해보험 산업이 생보험보다는 좀 더 나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도 기업보험 같은 경우에 성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넓게 보고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유 법칙이 통하지 않는 매우 작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대소유 법칙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이제 손해율의 안정적 관리가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이 뭐 아주 심도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보험 산업의 일반 보험의 이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논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현우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오신 우리 오프라인에 좀 많이 오셨는데요. 질문 우리 시간으로 보면 뭐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하시거나 뭐 질의하시거나 하실 분 손을 좀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두 분 계신데 두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영 교수님 일반 보험 우리 학계 사실은 이제 전문가시죠. 허영 교수님 말씀 좀 또 듣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정광민 교수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일반 보험과 관련된 토론 중에 오늘 가장 충실한 토론을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조금 첨언드릴 부분은 실은 우리나라 기업보험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발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보험회사가 주도할 것이냐, 중개사가 주도할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외국에서 보듯이 기업보험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는 전부 다 중개사 주도 시장입니다. 중개사 주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파이낸싱 테크닉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기법들이 발전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캡티브 쪽으로 이제 논문을 쓰기는 했지만 저는 헛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이 좀 발전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조금 시장 감독 측면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조금 바뀌어야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그마에서 발표한 그 손해보험 순위를 봐도 9위와 10위, 우리가 이제 10위인데요. 9위와 10위가 한 2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커머셜 워터까지 포함을 해서도 우리나라는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정말 발전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좀 이런 경직된 부분이 조금 많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시장 일반 보험 시장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는 얘기가 앞에도 사실은 토론 중에 나왔는데 허영 교수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정광민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항공대에서 온 정광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내용이 제가 뭐 관심을 갖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 제가 든 생각은 사실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제 위험 평가입니다. 위험 평가.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나 사이버 위험을 우리가 위험 평가에 있어서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 이거를 저도 계속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사이버 리스크나 사이버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살펴보면 그 모델 자체가 이제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사이버 보험사 자문도 좀 몇 년 했었는데 굉장히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자문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알 수가 없고요. 그들이 저한테 공개한 거는 결과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평가해가지고 실제로 프라이싱을 하는 데까지의 그냥 스코어링된 그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프라이스에 반영이 돼야 하는지 정도 수준이지 그들이 어떻게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이버 리스크는 특성이 맨메이드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하고 다르게 공격자가 존재를 해서 그 공격자의 침투 능력이나 기술을 이해를 해야지 사실은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죠.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 그거를 팀을 구축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 외부에 맡기려고 하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비용이 드는 그런 위험 평가 기반으로 요율도 굉장히 높게 측정이 돼서 사이버 보험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결과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유출이 됐다. 그럼 유출된 데이터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재무적으로 손실은 굉장히 적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의 유출 양에 비해서. 그러면은 책정되어 있는 요율을 굳이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저도 공대에 있다 보니까 기후 변화 리스크를 분석하는 그 PF나 이런 거에 많이 이제 논의를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기후 변화 리스크를 평가할 때는 처음에 이제 이벤트를 우리가 스토캐스틱하게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할지 확률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어떤 지역으로 올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이벤트의 피해를 입는 정확한 물건은 어디에 있고 그 가치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보험사에 어느 정도 손실을 입힐 수 있는지 이 프로세스로 가거든요. 그 프로세스 각각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됩니다. 처음 거는 뭐 대기과학자, 기후과학자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학자가 토목공학자 이런 분들이 물건의 가치나 아니면은 그 지형 지물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또 전문가로서도 코멘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보험사에 입을 수 있는 손실의 크기는 뭐 이제 파이낸스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도 이런 물리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기존에 이제 금융 쪽에서 전문가로 있으신 분들은 그걸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반론이 커질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금감원이 커버를 해서 이 논의를 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리적 리스크를 그렇게 규제 자본을 측정하는데 모델링한 국가도 아마 없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그 첫 번째 이벤트 기후과학자 입장에서는 기후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50년, 100년짜리 그거를 손실 입장에서는 1년, 2년 단위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인터프리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의 발생 확률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그런 난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발제자가 최종적으로 리스폰스를 하기 전에 뭐 사회자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ESG 중에서 기후 리스크가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요란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영하는데 방금 정광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 더 급한 이슈에 당연히 좀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으로 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인데 그에 비해서 사이버 리스크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실제하는 리스크인데
사회적인 시스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집단 소생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권리 의식이 좀 덜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이버 리스크는 실제 하는데 좀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오늘 많이 논의한 비즈니스 인터럽션 BI 리스크는 실제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실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적인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경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손실이 나가는 것은 본인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저희 뭐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발제하신 최영화 박사님의 전체적으로 답변 또 그리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그 기업 재물보험 시장이 뭐 상당히 경쟁이 격화돼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긴축 경영하는 그런 기조로 뭐 국내 기업 10곳 중에 9곳이 뭐 긴축 경영을 하겠다. 그리고 손보사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보험 시장이 하도화되면서 재보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세웠던 계획 대비 재보험 비용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연초부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보험 비용의 증가, 그리고 사고 증가로 인해서 화재 피해 같은 경우도 공장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80% 정도 증가한 그런 현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이 손보사 간의 영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화된 이런 시장이 되면서 고객을 만나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깎아줘.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주세요. 아니면 얼마 할인해 주세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액 평가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예전에는 보통 3% 4% 정도를 적용을 하다가 코로나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때 통상적으로 물가 지수 올리는 게 뭐 3% 4%에서 1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보험 요율을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상쇄가 돼가지고 그 할인폭은 지금 많이 버텼거든요, 손해보험사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일반 기업 재무 시장이 상당히 성장한 걸로 일단 지표상엔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성장을 주도한 데에는 이 창고 업종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통 시장에서 고객과의 만날 때 항상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유독 창고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갑의 입장에 있었던 최근 2, 3년입니다. 뭐 요율도 그런 요율이 안 나올 정도로 각 손보사들 손익에 지대한 역할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창고에 대한 이제 붐이 꺼지게 되면 과연 재물보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사이버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제 개인정보가 누출이다면 거의 뭐 징벌적 배상 책임 어마무시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 책임이 항상 따라붙기 때문에 보험이 항상 따라붙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누출이 돼서 뭐 개인들이 뭐 집단으로 소송을 해도 이 받는 돈들이 뭐 일단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가입을 해야 될 니즈를 전혀 못 느끼는 그러니까 충분히 고객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보험을 잘 가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유통업이나 뭐 이런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사이버 보험의 그 니즈가 클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외로 그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 사이버 보험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모든 공장들이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이버 공격으로 공장에 있는 메인 서버가 타격을 입으면 이걸 복구할 때까지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돌리고 뭐 같이 수동으로도 돌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제조 사업장 가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그런 팹 같은 경우도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그 공장 안에 근무하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런 사이버 보험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했을 때 아쉬운 점하고 이제 잘된 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희가 선보사가 고객사한테 컨설팅을 할 때는 고객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이 있는 반면 의례적으로 받는 분이 있는데 이 적극적으로 받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네 회사에 있는 안전환경 조직을 거의 오디트하는 형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평을 하면 항상 배석을 해서 왜 니들은 이거 못 봤어? 라고 거의 쥐잡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뭐 저희가 일할 때 뭐 즐겁게 일하고 항상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컨설팅을 해서 결과를 하면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결국 그런 회사들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분명히 지적한 부분에서 큰 사고 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담당자들이 버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몇백억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잘된 거는 뭐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작년에 이제 강남 홍수 왔을 때 저희가 이제 현장 돌면서 여기는 홍수 나면 무너집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막았던 이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이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컨설팅 주체가 보험사냐 브로커사냐 뭐 이렇게 나눈다면 크게 뭐 나눠야 될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실례로 뭐 기업체 같은 경우는 같이 나가서 브로커사는 언더라이팅 서베이를 하고 저희는 안전 컨설팅을 뭐 같이 이렇게 조인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체를 나누는 건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기업보험이라는 주제로 산학 세미나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루었는데요. 뭐 할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나누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이버 보험을 나눌 수도 있고 오늘 뭐 얘기를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그다음 뭐 지금 비즈니스 인터럽션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허영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나라에는 왜 캡티브가 없느냐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보험 현실 현황 그리고 다양한 과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보험에 관련된 혹시 이제 오늘 듣고 계신 전문가분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김학희 부사장님께서 오늘 굉장히 많이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발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발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산학 세미나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학 세미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